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입니다. 비트코인은 P2P, 피어 투 피어 거래, 즉 중개자의 개입이 없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고 특징입니다. 만약 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매몰되는 순간 비트코인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P2P 거래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P2P 거래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P2P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또 쉽고 빠르게 거래를 도와주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P2P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매도를 할 때도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디지털 금인가, 가치 저장 수단인가 그 논쟁의 중심에 사실은 비트코인의 P2P 거래라는 이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P2P 거래라고 하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제3자가 개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개입되는 거래소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가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화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3자를 거쳐서 진행되는 형태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비트, 비썸 등이 중앙화 거래소이며 계좌만 개설해 놓으면 이용이 쉽고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본인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이것만 제외한다면 거래를 할 때는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암호화폐의 유통과 상장, 결제, 예탁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상장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또는 내부자 정보 등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는 아니죠. 사실 FTX나 테라루나 같은 모든 사고가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개자가 없이 개인 간 금융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스마트 계약에 의존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폐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거래 비용이 좀 저렴하고 투명성이 높지만은 사용 방법이 좀 복잡하고 자산을 직접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갑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속도나 편의성의 면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도 많은데 유니스왑 그리고 후오비, 바이낸스, 맥스C, OKX, 바이비터 등 다양한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래소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치 증권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본인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가 있고 이거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투자금이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금의 출처는 어딘가를 묻고요. 이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 것인지도 묻고 직업은
백수이냐, 뭐 월급쟁이인가, 자영업자인가,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요식업을 하느냐, 뭐 유통업을 하느냐, 건설업이냐, 의사냐, 변호사냐, 세무사냐, 부동산업이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미치죠. 만약 창구에서 이렇게 물었다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그냥 나와버릴 것 같은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사무실 주소를 또 기재하라고 합니다. 주소를 넣고 나면 상호가 뭔지 또 묻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데 무슨 경찰서 조서 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신상을 털어버립니다. 정말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이는 중간에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기형적인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룰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그런 규제인데 이것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비트코인은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보면 P2P는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고 아무 정보도 없이 비트코인 투자해 보려고 하면 벌써 계좌 개설부터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P2P나 탈중앙화는 고사하고 중앙집중식보다 더 엄격한 신분 노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너무 달라서 입문할 때부터 이게 뭔가라는 끔찍한 마음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하면 글쎄 귀찮아서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비트코인도 기회를 다 놓치고 뒷북 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엘살바도르처럼 소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한국은 어느 나라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은 아마 이것도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해버리면 주식시장은 아마 수년 내에 폐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주식 하다가 해외 주식만이라도 해보면 그동안 내가 왜 한국 주식을 하고 있었나라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주식도 오늘같이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CEO가 자기 주식 10억 달러어치 팔아치웠다는 그런 소식 듣고 나면은 아마 투자자들 배신감 느낄 것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옵니다. 비트코인 알게 되면 해외 주식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격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탈중앙화를 빙자하여 중앙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나 자산운용사들의 현물 ETF 같은 절차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횡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비트코인이 도입되는데 큰 공헌을 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바 있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절차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그 본질이 약간 훼손되는 것은 용인하고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높은 산 정상에는 나무가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겠죠. 현물 ETF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으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맑은 물에 고기가 더 잘 산다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 아니면 깊은 샘물 같은 데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 특이한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맑은 물이 고기가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중앙화 거래소나 현물 ETF 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비트코인에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탈중앙화된 P2P 방식의 거래를 지향하면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기반으로 하는 CBDC를 사이비로 취급하고 미국의 CBDC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기독교의 역사 같은 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그 역사와 비트코인의 현상이 흡사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등장과 수용 같은 그런 이해관계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대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신과 사람을 중재하는 중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가 올 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이 직접 신과 기도도 할 수 있고 죄를 자백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를 회복을 했으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 다시 옛날의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 계급을 용납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되고 돈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 같은 것을 발명하고 성직자들의 타락 때문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지금의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가 주장한 그 개신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직자 제도를 받아들였고 다시 성직자 계급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다시 중앙화라는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의 입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호들러는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므로 비트코인을 섣불리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연준이나 블랙록, SEC와 같은 기관들의 수장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개인들의 비트코인을 뺏어가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숏 포지션에 걸어놓고 파월이 나팔 한번 불어버리면 상황이 끝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말 한마디 단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분석해서 온 세상에 전달해주는 막강한 매스미디어가 그들에게 있고 또 이런 절대반지를 가진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을 비트코인 판에다가 불러들여 놓고 그들과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달러나 금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예측,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지수를 분석하고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거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식이든 알트코인이든 엘리엇 파동 이론이든 적용해서 트레이드 하실 분들에게는 태클을 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방법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방향성과 타이밍을 말합니다. 타이밍을 무시하고 방향성만 주의하면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익을 실현한다는 그런 행위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심리적 요인에 작용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누구나 투자 자산이 이익을 보이면 좋아하기 마련이고 그 이익이 사라질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차익 실현 행위 역시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 실현된 이익은 실체화된 이익이기는 하지만 매도에서 거둔 수익은 결국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이 재투자된 자산은 그것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매매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를 결정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있으면 추천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트코인의 주주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하고 엘리엇 파동 이론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직원들인 일꾼들에게 맡겨두고 주주들은 좀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랙록이나 코인베이스나 트럼프의 연설 모두 비트코인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역주를 멀리서 응원하며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정책을 펴든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방법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